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남자인지를 5분 만에 바로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청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기질과 성격이 다 잘 맞는 괜찮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확신이 있고요. 결혼 얘기도 몇 번이나 진지하게 했고요. 그런데 집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집안이고요. 남자는 집에서 지원을 기대하긴 힘든 정도입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과연 우리 관계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미래에 대한 진지한 얘기가 결국 돈 문제로 연결되어질 것 같아 조심스럽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결혼할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5분 만에 알아보는 방법은 한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 살면서 돈이라는 것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성향이에요. 이것들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봐오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금술이 좋은 부부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혼을 하든 이별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차이가 되는 듯 해요. 먼저 첫 번째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라는 걸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이라는 건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화라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자, 방금 말에 여러분들이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행복을 주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데 있어서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잘 돌이켜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끌려요. 하지만 그것들을 존중해준다고 느끼지 않을 때, 함께 사랑해준다고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느낀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들을 절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 줄 아는,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그 어떤 집합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가지의 사분면이 있으면 같은 사분면의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이 돈이라는 부분에서 절대 싸우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게요. 각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섹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풍족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풍족한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이 두 가지. 그리고 돈이 부족한 가정들은요, 첫 번째로 다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돈이 부족한 것들을 모티베이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의 의미라는 건 내가 이토록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내가 지금의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까지는 그 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건 어느 부분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은 참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편견을 낳기도 하는 게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파생되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 부분 살아왔을 때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떤 행복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에게 특권의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의 본질에 있어서는 이 돈이라는 건 내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목적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특권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꼭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느끼는 목적성 특권의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들에게 돈의 의미라는 건 그저 삶에서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더 이왕이면 더 예쁜 거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잃지 않고, 그리고 돈에 있어서 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어떤 의미까지 번지게 되냐면, 내가 남들에게 돈이라는 것들을 베푸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관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좀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뭐 기부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내가 돈을 쓴다라는 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수단으로서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 돈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은 크게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혹은 그것을 모티베이션을 삼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기 마련이에요. 내가 돈이 없다라는 걸 난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그 카푸어라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카푸어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밑바닥의 심리에는 자격지심이라는 게 존재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내가 바로 눈앞에 보는 기준들이 있어서 남들과 비교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즉시 자존감을 채워갈 수 있거든요. 나는 집이 없어. 내 통장 잔고에도 1억 원이 모이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외제차를 탐으로써 나의 자존감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서, 즉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내 자격지심이나 내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활용되는 그 목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본다면 그 자격지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는 집에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여자친구가 집안이 좀 잘 살고 돈이 많아. 그러면 괜히 내가 이 여자친구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서 더욱이 자존심을 부린다거나 혹은 허세를 떤다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너가 나 같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겠냐라면서 조금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자격지심들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왜 우리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그 남자도 내 집에 돈이 많아서 내가 자격지심이 들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사분면에 있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티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돈이 부족한 사람이고 내 가정이 조금은 남들보다 좀 가난한 가정이다라는 것들을 늘 언제나 자각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 나는 그냥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는 과정, 돈을 벌어가는 그 과정을 수단을 삼아서 그것이 즉 모티베이션으로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은연중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참 그 사람이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존경스러워요 라고 느낀 적이 한 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은요, 대체로 이 모티베이션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렸을 땐 가난했었고 어렸을 땐 좀 더 비교적 본인이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조금 더 본인이 많은 것들을 이뤄가고 싶어서 내 가정의 가난이라는 것들을 모티베이션 삼아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내 스스로의 행복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은 사분면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 하나라도 만약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절대 결혼을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들은요, 단순히 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보수성에 근간한 교육 방식의 집합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억을 자식에게 물려줄지 물려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억을 허공에 날릴 만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싶진 않을 거고, 당연히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사고 바탕에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취하느냐, 그것들이 뿌리채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치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대체로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것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동화처럼 들려드릴게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5명 친구들이랑 같이 제주도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배가 난파돼서 친구들이랑 5명이서 함께 무인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섬의 무인도는 핸드폰도 터지지도 않고 사람도 안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맹수들이 들끓는 어떤 외딴 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얘들아, 일단 식량부터 좀 구해야 되니까 애들 빨리 모여봐봐. 그렇게 리드를 하면서 같이 사냥도 하고 먹이도 구해오고 열매도 막 채집을 해요. 그렇게 식량을 구해왔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얘들아, 여기는 섬이잖아. 어떤 맹수들이 있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모은 이 식량을 딱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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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40%를 먹을게. 그리고 내가 너네들을 지켜줄게. 왜냐면 나는 너네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 또 납득할 수 없다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은 극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정치라는 것들이 갖는 그 의미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함축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정치 성향을 딱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좀 더 그들이 엘리트고 그들이 좀 더 똑똑하고 그들이 좀 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수효과처럼 나눠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적인 마인드예요.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죽든 살든 그냥 다 같이 싸우고 다 같이 그냥 부딪히는 거지. 그렇게 식량의 문제에 있어서도 야, 너만 하면 혼자지만 우린 4대1로 덤비면은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어. 그냥 식량 똑같이 나눠.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싸워. 이게 좀 더 진보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진보적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답답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린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심지어는 와, 정말 객기를 부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와,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잘난 맛에 살아? 지가 뭐 되는 줄 아나? 라면서 굉장히 안이 꼽게 보이고 들리는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좁힐 수 없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성향이라는 것들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가지는 어떤 그 정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존 방식을 결정짓는 집합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방향이 있어서 나와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혹은 잘 갈 수 없다라고 감히 장담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의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 5분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과 내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겪어지는 건 이런 거죠. 이걸 대놓고 야, 너는 돈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너 특권 의식인데? 너 보수야 진보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것들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돈에 관련해서는 너는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넌 뭘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만약 큰 돈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쓸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본인이 갖게 된다면 그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은지를 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각기 다른 대답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중 하나의 4분면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정치 성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토리 있죠? 그것들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야기로 풀어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만 좀 제대로 맞춰보면은 아, 적어도 그 부모님을 내가 아직 만나 뵙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사람인지 아닌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관계인지 아닌지, 그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